세조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세조 역할을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세조하면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오른 또 어린 조카인 단종을 또 희생시킨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하지만 또 왕으로서는 아주 상당한 또 업적을 쌓은 또 이런 측면도 많은 왕이거든요. 세조라는 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세종대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세종께서는 그 정비였던 소원왕후 심시와의 사이에서 팔남 이녀를 두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문종이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수양대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안평대군,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종이 왕이 되었다가 사실 빨리 돌아가세요. 2년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당시 왕자로 있던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단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이런 좀 그 연배가 있는 신하들, 특히 김종서, 황보인 이런 신하들이 너무 설친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왕권이 안정되는 이런 상황을 어쨌든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왕의 욕심은 없는 그런 그 인물처럼 또 어느 정도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표정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단종이 왕이 오르고 난 후에 그 직후에 조선 시대에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중국에 그 사신을 보내서 그 상황을 알려요. 그때 바로 이 수양대군이 이 즉위를 알리는 사신의 대표단, 즉 사은사로서 스스로 내가 가겠다. 그 당시에 사실 김종서나 황보인 또 저 수양대군이 상당히 정치적 야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선뜻 내가 단종이 왕이 되는 걸 알리는 사신으로 가겠다니까 우리가 좀 잘못 오해를 했나? 상당히 단종이 왕이 오르는 것을 확실하게 뭐 인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당시에 단종이 왕이 올랐지만 아직 왕비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이때 또 수양대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빨리 왕비를 맞이하셔야 된다, 이 왕비 자리 비워놓을 수 없다. 이때 단종이 이 혼인을 미룬 것은 또 이 문종의 3년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양대군이 상당히 정말 권유를 해서 이 왕비였던 정순왕후 송씨까지 맞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있던 정치 세력들도 수양대군 생각보다 쿨하구나, 단종 상당히 지지하구나, 조카. 그런데 그 뒷면에서는 바로 이제 자신과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정치를 할 세력들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로서 이제 한명회라든가 골람, 그리고 신숙주는 이미 수양대군이 저 명나라에 그 사은사로 갈 때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중국에 뭐 그 북경 뭐 한 2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왕복 한 6개월 걸리는 코스였고, 이때 사실 수양대군하고 신숙주는 상당한 친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쿠데타까지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수라든가 양정과 같은 무인들까지 규합을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해 나갔고, 그리고 마침내 거사의를 1453년 10월 10일로 잡게 됩니다. 원래 거사의 명분은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대군하고 손을 잡고 불쾌한 짓을 도모한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바로 밑동생이고 세종대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안평대군은 워낙 시서화에 능했고, 바로 우리 안평대군 하면 이 앙견이라는 인물이 그린 몽유도원도라는 그림 기억하시나요? 꿈에서 이제 그 무릉도원을 본 그 기억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서울의 부암동에 가시면 안평대군의 무계정사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실 수 있는데, 이 무계정사가 안평대군의 집터고, 그래서 아마도 안평대군이 꿈에 본 무릉도원이 이 근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평대군은 상당히 이제 문 쪽에도 능했던 그런 학자형 왕자여서 김종서나 황보인도 상당히 좀 좋아했던
그것을 오히려 수양대군은 저들이 함께 손잡고 뭔가 어린 왕을 겁박을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1453년 10월 10일에 타겟은 김종서였어요. 원래 김종서도 수양대군을 상당히 경계를 했는데 그때는 바로 이제 홀로 오니까 상당히 이제 경계를 놓쳤고, 이 기록에도 보면 어스름 달빛에 이렇게 편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매복했던 부하들을 시켜 철퇴를 내리쳐서 김종서를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여세를 몰아서 단종의 왕명을 빙자를 해가지고 바로 이 수양대군 세력이 어느 곳으로 모여라. 그때 또 한명회가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죠. 이미 살생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수양대군에게 협조할 세력하고 수양대군에게 끝까지 반대할 세력 명단을 적어놓고, 바로 이 반대하는 세력은 그곳에 모일 때 바로 이제 격사를 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살생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공식 기록에 보면은 생살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룻밤의 거사로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단종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대거 제거하고 완전히 이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은 그 사건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1453년이 계유년이어서 계유, 정은 바로잡을 정, 나는 어려울 난, 어려움을 바로 잡았다, 계유년에, 이런 뜻이고, 바로 이제 계유정난 다음 날 수양대군은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영의정 겸 소홍관사 겸 병조판서,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다 겸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유의할 것은 계유정난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단종을 폐하고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왕은 단종이에요. 수양대군의 명분은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인물들이 어린 왕을 겁박을 한 이런 잘못된 상황을 나는 막기 위해서 이런 정말 사건을 일으켰다, 이건 어려움을 바로잡은 거다, 그래서 정난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력은 그야말로 수양대군에게 다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대략 한 1년 한 6, 7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단종도 느끼는 거죠. 이거 완전히 내가 이제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면 이건 더 큰 일이 벌어지겠다 해서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마침내 1455년 단종이 스스로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록의 기록을 보면 단종이 환관 정균을 시켜 우의정, 한학 등에게 이제 정교를 내려 내가 어려서 한박의 일을 알지 못하여 이제 장차 대임을 영의정에게 전하려 한다. 이때 영의정이 바로 수양대군이에요. 결국 수양대군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다. 그 당시에 물론 그 신하들은 우의정, 한학 등은 상당히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고, 또 기록에도 보면 세조 또한 울면서 굳게 사양하였다. 이 세조도 처음에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왕위를 잇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이미 분위기는 왕위가 그야말로 수양대군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단종이 상서시에 가서, 상서시는 조선시대의 이 옥새를 보관하는 기관인데 이곳에서 옥새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라 해서 결과적으로 이 대신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또 운명적인 또 상황이 연출이 돼요. 요 상황이 벌어졌던 곳이 지금의 경복궁 경회루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동부승지가 성산문이었어요. 우리 성산문하면 나중에 가장 단종보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성산문이 저때 동부승지였지? 그래서 바로 단종이 왕이 되고 계유정난이 일어난 후에도 성산문은 오히려 그때 3등 공신이었고 그 당시 그냥 관직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단종이 왕이었기 때문에 성산문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감이 없었는데, 바로 이날 본인이 또 운명적으로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의전수석이에요. 옥새를 내줄 위치에 있었고, 이 상황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던, 이건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이 도장까지 꺼내왔다, 이렇게 돼서 훗날
성산문이 박평년과 함께 자책하면서 우리 차라리 경해로 연못가에 빠져 죽자라고 했던 이런 일화가 또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요 이제 그 동부승지 성산문이 가져온 요 옥새를 이제 세조가 꿇어 엎드려서 계속 이제 사양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세조가 계속 사양한다고 단종이 있대. 그럼 내가 계속 왕하겠다 하면 아마 단종이 더 빨리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세조가 계속 사양하다 재가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엎드려 있으니 왕이 부축하여 나가라고 하고 군사들이 호위하였다. 그래서 바로 이 옥새가 전달되었던 이 경해로에서 그 성산문하고 박평년이 먼저 박평년이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서 자결하자. 가장 두 사람이 친했던 친구였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바로 이 왕을 위해서 단종을 위해서 우리가 복수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부터 또 본격적으로 단종 복위 운동이 또 계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 복위 운동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이제 1456년 6월이었는데요. 이때 어떤 그 정말 그 일정이 잡혀 있었냐면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온다. 그리고 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잔치가 창덕궁 광연루라는 건물에서 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운명적이게 당시에 우리가 이런 그 명나라 사신 접대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이 큰 행사에는 경호원을 세우는데요. 이 경호원으로 누가 발탁이 됐냐면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하고 또 이 훗날 사육신의 한 명이 되는 융부라는 인물이 벼룬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 경호원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뭐 권총 같은 거 차고 다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행사장에서 이 당시의 그 왕 세조를 암살하는 경호원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날 거사를 하기로 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한명회라는 인물 아시죠? 이 한명회가 세조의 제사로 불리는 것도 이런 까닭인데 뭔가 감이 왔는지 미리 현장을 뭐 요즘으로 치면 예비 답사를 왔어요. 건물이 너무 이제 좀 협소한데 이곳을 벼룬건까지 있게 하면 이게 뭔가 좀 공간 문제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이 벼룬검을 세우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종복위 운동을 일으키려 했던 성산문, 박평년 등은 상당히 당황을 했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거사를 연기를 하자. 이것도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근데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계획된 행사가 뭔가 연기되거나 이렇게 틀어지면 변수가 발생합니다. 원래는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하려고 했던 인물 중에 김질이라는 인물이 사실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 거사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인인 정창손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실을 정말 알려버렸고 정창손이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저들이 그 왕을 정말 이렇게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사전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성산문, 박평년 등을 비롯한 이 단종복위 운동의 참여자들이 대거 체포되어서 이때 기록에 보면 세조가 직접 친국을 해요. 왜냐하면 성산문, 박평년은 한때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뭐 집현전 학자들 양성할 때 한때는 동료였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 성산문이나 박평년은 그 죽음에 임해서도 왕이라고도 안 그래요. 나으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조가 더 흥분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인정하라고 나으리가 이러시니 너희들이 내가 왕일 때 녹봉도 받지 않았느냐? 성산문이나 박평년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 녹봉 그대로 창고에 쌓아놨다. 진짜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세조가 준 월급은 나는 그대로 뭐 쓰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들까지 계속 이제 일어나고 결국은 말이 끄는 수레에다가 이렇게 사지를 찢어서 참하는 정말 뭐 참혹한 형벌이죠. 거열형을 당하면서 처형당합니다. 단종복위 운동에 우리가 흔히 사육신이 주동이 된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한 7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핵심 인물 6명의 전기를
이 성종 때 남효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문집인 추광집에 육신전이라는 걸 써요. 거기에 나오는 성삼문, 박백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사육신으로 훗날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단종이 결과적으로 이 왕 상왕으로 그 당시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또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세종의 6번째 아들인 금성대군까지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이 서울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단종을 유배시킬 것을 결정을 하고 결국 지금 영월에 청영포라고 하세요. 단종이 유배를 간 곳이에요. 앞에는 이제 서강에 물길이 흘러가고 뒷면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야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천혜의 유배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장소인데 결국 이곳에 유배를 갔다가 또 이 청영포 지역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단종이 거처를 관풍원이라 해서 영월의 동원으로 옮겼다가 결국 이곳에서 1457년에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죽었다. 세조실록 기록에 보면 단종이 마치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이렇게 스스로 자결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정황들을 보았을 때 세조의 기획된 죽음이었다.